자, 뭐 축구 경기 하기 전에 헤럴드 경제인가 이런 뉴스가 떴어요.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 모여서 하시고 음주 단속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음주 단속 한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죠? 처음에 왼쪽에 보십시오. 음주 단속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오른쪽에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경찰 16강전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응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취지이겠지만 참네요. 말이 됩니까 저게? 참네요. 난 정말 황당해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라는 뉴스를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황당하니까 냈겠죠. 생각해보세요. 신문사가 보기에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저런 기사 제가 냈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아침에 첫눈이 지금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첫눈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이쪽에도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응원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면서 음주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한다라는 기사 글쎄요. 저는 아니가 그 황당하네. 얘기는 그러니까 황당하죠. 아니 음주하고 응원 열심히 해라. 단속 안 할 테니까 차 몰고 다니라 이런 얘기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죠. 그래요? 뭐 정부 여당이야 준해상 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대통령이 6월 달이었어요. 네. 그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자분들의 뭐 북해까지 우리나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해까지 이렇게 얘기를 비유하는 것을 보고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처음에 음주 단속 안 한다. 이것도 비상식이었어요. 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막 꼬여버리는 것이 지금 6개월, 이제 7개월 돼 가죠. 그런데 계속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뭐 5년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이래서 이런 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논란도 논란이었는데 또 하나 논란은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 축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숟가락만 얹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화면 보세요. 어퍼컷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윤 16강 확정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어퍼컷 세러머니.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 어퍼컷 세러머니를 왜 지금 이렇게 띄워주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솔직히 저거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때리라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우리나라가 16강전에 진출했던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기쁨의 표현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어퍼컷을 하는 거 아주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요. 글쎄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예, 가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되게 좋은 날이었잖아요. 2주간 되게 기뻤고 그렇다면 표현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글쎄요 누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저한테 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야 진짜 와 이렇게 돌려가기라도 엎어컷이 한 대 맞은 느낌이야.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퍼컷을 하면서 점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하지 않다. 더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기사까지 낼 일인가? 이거는 과도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좋은 재미있고 즐거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유가족을 염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돼야 되는 것이고 운송 거부하는 그 화물차 연대 그 분들이 왜 운송 거부를 할 수 없는지 이것도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사까지 낼 일인가 대통령의 공감대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여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선거 때 지난 이제 대선 때도 이 어렸을 때 어퍼컷 하는 사진이 또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그냥 저렇게 즐겁게 좋게만 그러니까 노동계층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서 성장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과도한 해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사 내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기사 내는 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고요. 이건 대통령실 기사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낼지 말지는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죄송해요 말씀 중에 이거요 대통령이 이거를 정보를 줬으니까 기사가 그러니까 나가는 보도자료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기사에 실릴지 말지는 언론사가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기사를 내라 마라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퍼컷 기사도 있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분들에게 휴식 시간을 고려해서 몇 시간 있다가 점심 시간에 전화 걸어가지고 또 격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는데 다 조선일보발 기사예요. 예. 조선일보는 또 워낙 이제 친정부적인 그런 기사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는 게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뭐 국정 홍보에 도움 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이나 화물연대 파업을 향해서도 또 다르게 지금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어퍼컷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강 어퍼컷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유족들이 사과해달라, 이상민 장관 해임해달라 요구했지만 그런 거 하나도 듣지 않고 국조에 위해서 우리 특위 모여서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도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또 북핵 위협하고 똑같다. 니네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지금 혼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쟁이 한다고 북한 핵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뭐 화물연대를 북한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화물연대 그 파업 그 자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파업 자체가 북한이 주는 그 북핵의 위협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이런 계속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그 수준이 그런 거라고 이제 비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국민을 뭐 북한에 빗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화물연대 파업이 아까 지금 이경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정당한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까요? 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 순간에 왜 화물연대가 파업하지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기름을 넣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일반 휘발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차가 고급 차도 아닌데 고급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기름 못 넣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고금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글쎄 화물연대가 이렇게 자기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파업한다?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짜증날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파업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왜 안전운임제라는 파업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는 건데 다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와, 그런 좀 표현 안 돼요, 놀랍네. 솔직히. 예. 그런 그러니까- 표현 잠깐만요.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불법이라고 하셨죠. 뭐가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불법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불법이냐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기준으로 불법입니까? 아니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불법입니까? 아무것도 그 기준을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6월 달에 정부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만 이행하면 돼요. 최소한 논의를 하면 돼요. 잠깐만요. 논의를 안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유소 얘기하셨죠. 우리나라 주유소 몇 곳인지 아십니까? 11,000곳이 넘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60여 곳, 70여 곳이 지금 주유가 기름이 없대요. 11,000곳이 없는 게 아니고 60, 70여 곳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최고님이 갔던 곳에서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넣었다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000곳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반화하면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얘기 좀 들어보죠.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어느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관하고 방치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우리 국민의 어떠한 그런 과속이나 과적 이런 것을 화물연대 그 기사분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좀 처우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인데 이것이 과연 정말 안전에 효과가 입증됐으냐 데이터가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행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혼선이 빚는데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늘었다는 지금 이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 학원 게 2군데의 영역밖에 없어요. 그 2군데 제가 영역을 3년 그러니까 동안에 3년밖에 안 됐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 위험이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 말이 맞으려면
더 해야죠 그러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일몰제 그래서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측에서 연장하면 정부에서 되는데 하기로 해놓고 그와 관련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연장하겠다, 연장하자. 근데 화물연대에서는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시장 경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 경제에 흔드는 뭐 근간이 된다. 특이하다. 근거 있으세요? 이거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아니, 없어요. 원래 시장 경제 아니, 수요와 근거가 공급에 의해서 없다고요. 아니, 이건 주장인 거고. 아니, 주장이 아니라 주장인 거 시장 근거가 경제는 없다. 수요와 정부에서 공급에 의해서 그거를 잠깐만요. 운영되는 거잖아요. 제 예. 얘기할 차례니까. 아니, 정부에서 잠깐만요. 정부에서 죄송해요. 잠깐 그만하세요. 이경 대변인도 자꾸 자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제 한 명씩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얘기하세요 이제. 예. 정리했으니까요. 예. 근간을 흔드는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무엇 때문에 근간을 흔드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없어요. 네. 그런데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슨 데이터가 없다. 그래, 맞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3년 시행을 했으면은 최소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 2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줄였는지 이 2개를 가지고 이 두 품목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안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이것이 데이터가 없다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더 늘었다 이렇게 주장을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네. 거짓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아니, 한마디만 그 더.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화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가지는 그 고려와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 정치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독대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말한 게 새로운 당대표에 대한 비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 승리를 이길 수 있는 그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노영희 변호사랑 말씀하시면서 아마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가 네, 맞습니다. 유효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대통령의 다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철학을 같이 하시는 분이 총선 공천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네. 정치는 전문 영역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어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당대표로서는 현재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대변인님한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강신학 변호사도 국민의힘 당대표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 라디오에 나와서 MZ세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동훈 장관이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 어쨌든 MZ세대라든지 이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다. 근데 바로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런 거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변호사는 이걸 확신에 찬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한동훈은 항상-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네네.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항상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강신업 변호사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근간에 뭐 김 여사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냥 추측. 거기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MZ세대가 아니죠, 솔직히. 50대 네. MZ세대는 없습니다. MZ세대가 아니다라는 거. 다만 그러면 진짜 MZ세대 지도부를 한다면 이주석 당대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MZ세대 당대표가 맞았었죠. 그리고 20, 30대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선거 때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네. 끝나고 나니까 직원을 하다 보니까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그냥 찍어내리고 그냥 거의 뭐 죽이거나 버리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당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행태인데요. 그렇게 또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말을 잘 듣는 MZ세대 지도부를 원하는 것인지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이렇게 버릴 것인지 그런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 선례가 다시 이렇게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MZ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저도 뭐 80년대 초니까 MZ세대라고 어떻게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MZ세대 대표라는 거 20, 30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청년들을 이용해 먹는 짓은 절대로 그런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된다. 집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한테, 최고위원님한테 이걸 물어볼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기본적으로는 2번이나 관저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예.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사실은 좀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강신엽 변호사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우스갯소리로 본인 정신연령 19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있게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게 대구 경북의 한 대학에서 강연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네, 그렇게 그 얘기를 말씀을 했어요.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추측이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저 원내대표시다 보니까 좀 앞으로 전당대회 경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중립을 요구해야 되는 자리고 하다 보니까 좀 네. 발언을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발언이 조금 경솔한 거였다 이런 예. 얘기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부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맞이해서 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민생 얘기는 계속했는데 본인 리스크 얘기 안 하더라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보면 저는 우선은 기자회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기자회견을 굳이 100일, 200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세계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은 이런 거 오히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신년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그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야당으로서 2013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궁금증에 대해서는 당에서도요. 건건이 우리가 알립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서실 통해서 당 공보실이 아니고 비서실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자들이 취재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제 기자간담회를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보통 해왔다고 그러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중될까봐 좀 언론 기사라든지 야당 대표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언론이 다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기사 나갈까봐 좀 그런 전략적인 고려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뭐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글쎄 전 생각 잘 나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민생 예산 같은 거 많이 살렸죠, 솔직히. 네. 민생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삭감한 것이 10조 원입니다. 전부 다 찾아냈고. 네. 대통령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500억 원 조금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1,300억 원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재명 당대표 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찾아낸 것이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도 뭐 혈세를 아꼈던 거 그것도 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생 입법, 네. 민생 입법도 많이 추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권한은 사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을 삭감을 할 권한은 있지. 물론 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의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좀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격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저까지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고요.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